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 일정을 내년 3월 8일로 확정하고 선거관리위원장에 유흥수 상임고문을 임명하는 등 당권 레이스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올해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응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개인 문제를 모면하려 공당이 동원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 훼손이며 그런다고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또 참사 당일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참사 현장 부근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가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귀가해 아침까지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북한과 폭설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미국 대부분 지역을 강타하면서 35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미 전역 수천 평의 항공기가 결항 또는 지연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 속에 산불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 중반 서울 등 중부와 호남 서해안에는 또다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한국 축구를 월드컵 16강으로 이끈 파울루 벤투 전 대표팀 감독이 국제축구역사 통계연맹 선정 올해의 최우수 감독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장 손흥민도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하게 최우수 선수 후보에 오른 가운데 수상자는 내년 1월에 발표됩니다. 예산안 문턱을 넘은 국회가 오늘부터는 올해 말이면 효력이 사라지는 법안들을 논의합니다. 안전운임제와 연장근로제 관련 법안이 대표적인데 그 과정이 쉽진 않아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일몰 법안들 어떤 게 있습니까? 안전운임제 특별연장근로제 법안이 여야 최대 쟁점입니다. 여야는 내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일몰조항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오늘 오후 3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의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을 연장하는 내용인데요. 정부와 여당은 2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중요 변수입니다. 화물차 기사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인 안전운임제를 두고도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당초 제안한 3년 연장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은 연장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오늘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당 입장 발표에서 안전운임제 취지인 사망사고가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미미했고 운송회사가 번호판만 빌려주면서 이익을 얻는 등 물류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 더 시급하다면서 연장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렵게 예산안은 처리했지만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이 산적해 있어 여야 간 치열한 삿바 싸움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이 검사 명단을 공개한 걸 놓고도 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28일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민주당이 관련 검사 60명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목록을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당인 민주당이 개인 문제를 모면하려고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한 장관의 출근길 발언 들어보시죠.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입니다.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 나서 검사들의 좌표를 찍는 것은 기괴한 일이라면서 아무 관련이 없는 민주당이 나서면 국회가 망가지고 대한민국이 망가진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당당하게 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망하고 민주당이 망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민주당은 국회 일당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가 망가지고 대한민국이 망가집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출세 보장된 검사 걱정은 말고 국민 걱정부터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입증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공표할 때 민주당이 비판한 적이 있냐면서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검사에 관한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검찰이 자신의 성과를 알리고 싶을 때 이름과 사진이 널리 공개할 정보이고 조작 수사로 궁지로 몰릴 때에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좌표 찍기인 것입니까?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 대응안을 논의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 통보일은 28일에 광주 방문 일정을 잡았는데 응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은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내년 3월 8일 잠실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결선 투표를 도입해도 최종 지도부 결정은 임기 만료일인 3월 12일 전에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2월쯤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고 예비 경선을 통한 컷오프와 TV 토론회를 진행하는 일정도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2월 초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 후 예비 경선을 거쳐 컷오프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는 2월 중순부터 본 경선을 진행하는 전체 경선 일정을 구상 중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또 선거관리위원장으로 4선 의원 출신인 유흥수 당 상임고문을 임명했습니다. 전당대회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당권 경쟁 구도에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준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번 주에 마무리될 걸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가장 윗선에 서훈 전 실장이 있다고 봤고 이 판단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지난 7월 국정원 고발로 시작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수사를 결론짓는 겁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서해 피격 사건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며 본인을 최종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사건 은폐의 최종 윗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관계장관 회의가 열린 새벽, 서 전 실장은 청와대에서 퇴근하고 없었다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문 전 대통령이 고 이대준 씨 피격 사실을 바로 보고받을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결국 지난 9일 구속 기소된 서 전 실장을 첩보 삭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지시를 받고 삭제에 가담한 혐의로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매듭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 전 실장이 사건을 은폐하려 보안 유지 지침을 내리고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이 각각 국정원과 국방부에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주요 피의자들은 모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자진 월북 판단은 관련 첩보를 종합해 내린 정책 판단이라며 보석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검찰 조사를 통해 첩보 삭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도 이는 보안 유지로 볼 수 있다며 검찰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삭제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양측이 월북몰이와 정책 판단, 첩보 삭제와 보안 유지를 두고 첨예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 전 실장의 재판은 내년 1월 시작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번에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탈북어민 2명이 북송됐을 때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서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합동조사가 조기에 종료된 경위를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공기관의 정원이 14년 만에 감축됩니다. 정부는 오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코레일과 한전, LH 등 157개 공공기관의 정원을 오는 2025년까지 12,442명 줄이기로 했습니다. 감축 규모는 공공기관 전체 정원 44만 9천 명의 2.8%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정원 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 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양대 노총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공공기관 탄압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조합원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기관 기능 축소와 인력 감축안 의결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수사본부가 용산구 관계자들의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수사 동력을 이어나갈지 주목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구청장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 언제 열립니까? 네, 오늘 오후 2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신병 확보에 나선 첫 용산구청 관계자입니다. 애초 박희영 구청장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함께 지난 23일 구속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오늘로 날짜가 미뤄진 겁니다. 특수부는 재난안전법상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태원 헬로윈 축제를 두고 이 박 구청장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다고 항변한 것과 달리 이런 행사일수록 지자체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구청장은 사전 회의를 부구청장이 주재하도록 하는 등 축제 대비를 부실하게 하고 이 큰 인파가 몰릴 거로 예상되는 참사 당일에도 이 경남 의령군에 가는 등 개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또 참사 발생 이후에도 늑장 대처에 이 사상자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해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수부는 또 박 구청장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 등도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기존 휴대전화를 확보하긴 했지만 이 수사를 앞두고 보안성이 높은 기종으로 바꾸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헬로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부서 책임자인 안전재난과장 역시 박 구청장과 함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특수부는 안전재난과장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더해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참사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고의로 방임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과장이 참사 당일 지인과 술자리를 하다 밤 11시 이후 구청 직원의 연락을 받고 녹사평역 부근까지 택시를 타고 갔지만 정작 현장으로는 가지 않고 귀가해 잠을 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2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여러 기관의 과실이 참사를 키웠다는 공동정범 법리 구성에 주력하는 특수부는 이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전 112 상황실장의 신병도 확보했는데요. 이 용산구 관계자 2명의 신병까지 확보하게 되면 서울시와 행안부 등 윗선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특수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엉터리로 적은 보고서를 쓰는 장면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영상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확보했습니다. 특수부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파출소 안에서 상황 보고서 작성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내부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CCTV에는 용산서 전 112 상황실장이 밤 10시 반쯤 이 전 서장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거는 모습도 담겼는데 밤 11시 전에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 전 서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징계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류 총경은 오늘 오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 오후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류 총경은 지난 7월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희근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서장회의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 사전 대응, 사후 대처 모두 부실했다는 의혹으로 서울 용산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용산구 소속 주민센터 직원들이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부정하게 타내고 점심시간에 수시로 낮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구청은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재작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식당. 용산구청 산하 주민센터 직원들의 평일 점심 자리로 식탁 위에는 막걸리병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시는 코로나19 3차 재유행으로 공직사회에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라는 요구가 이어지던 때, 그래서 미리 잡았던 모임을 취소하는 일도 잇따랐지만 이 직원들은 수시로 점심시간에 술을 마셨다는 목격담이 나옵니다. 보통 막걸리 한 병 가지고서 둘이 먹는 거 반주 형태로 먹고요. 조금 이제 뭐 그날따라 좀 술이 받는다게 되면 두 병도 먹는 것도 종종 목격을 했습니다. 앉아서 졸고 있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의자 이제 뒤를 제껴놓고. 같은 주민센터에선 직원 전체가 초과 근무 수당을 무더기로 허위 신청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 중 5명은 반복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작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한 달이 조금 넘는 동안 일하지도 않고서 일했다고 써낸 시간이 72시간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헬스장을 간다거나 초과 근무 그거 수당 지문 찍으려고 다 이제 사무실로 몰려가서 지문을 찍는 그런 형태를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용산구는 지난 8월 관련 제보를 접수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넉 달이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한낮 음주에 대해선 점심시간은 사적 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정식 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무, 징계 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점심시간이 사적이다라는 게 사실 품위유지 의무라는 게 딱 근무 시간을 한정해서 품위유지 의무를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또 수당 허위 청구가 2년간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신고자 측 주장에도 용산구는 CCTV 기록이 남아있는 40여 일에 대해서만 문제 삼고 이때 부정하게 다간 수당만 환수했습니다. 나머지 기간은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봐주기식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센터 감사와 관련해 입장을 묻자 용산구는 해당 사안을 엄중히 보고 철저히 조사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사고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횡성군 반곡리에 있는 원주공항 부근에서 공군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2명은 비상 탈출했고 의식이 있는 것까지 확인된 상태입니다. 주변에 추가 피해가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원주공항 부근에서 공군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2명은 비상 탈출했고 의식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 대응 단장이 이제 유행이 안정 추세로 갈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한파로 사람들의 활동이 줄어든 영향도 있는 걸로 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개량 백신 종류가 4개로 늘어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먼저 오늘 발생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만 5천여 명입니다. 어제보다 3만 2천여 명 적고 지난주 월요일보다는 1천여 명, 2주 전보다는 100여 명 적은 수치입니다. 입원 중인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583명으로 9일 연속 5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어제 하루 숨진 사람은 42명인데 이 가운데 60살 이상 고령층이 40명입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 대응단장은 감소세가 시작됐다고 보느냐는 이 기자 질문에 아직은 그렇지 않다면서도 다만 벌써 한두 달간 유행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이제는 안정 추세로 갈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몇 번의 변화를 갖고 감소세가 시작됐다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너무나 날이 차갑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움직임이 좀 적어지면서 감염의 전파가 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오늘부터는 맞을 수 있는 개량 백신 종류가 늘어난다고요? 네, 접종할 수 있는 개량 백신은 기존 3종에서 4종으로 늘어났는데요. 기존에 있던 화이자 BA1 백신과 BA4와 5 백신, 모더나의 BA1 백신에 이어 오늘부터는 모더나의 BA4와 5 백신도 선택해서 맞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 말쯤 실내 마스크 법적 의무 해제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지난 18일까지였던 겨울철 집중 접종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2주 더 연장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첫째, 주간 확진자 2주 이상 감소, 둘째, 위중증 환자가 일주일 전보다 감소하고 치명률이 0.1% 이하일 것,
셋째, 이 중환자 병상 가용력이 50% 이상일 것. 넷째, 겨울철 추가 접종률 고령층 50% 이상과 감염 취약시설 60% 이상 달성을 마스크 해제 요건으로 제시했는데요. 4가지 조건 가운데 2가지를 충족하면 되는데 이 가운데 세 번째인 중환자 병상 가용력은 어제 오후 5시 기준 가동률 39%로 이미 충족했습니다. 정부는 4번째 요건인 예방접종 목표율 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60살 이상의 개량 백신 접종률은 29.3%, 감염 취약시설 접종률은 49.7%로 아직 목표인 50%와 60%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았지만 중국에는 코로나19 그림자가 짙게 깔렸습니다.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방역당국은 1일 감염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고 장내에 과부하가 걸리자 이걸 중단하고 화장만 하는 지방정부도 생겼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중국 어디를 가나 요즘 병원마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응급실과 입원실, 수술실은 물론 안치실도 포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시신을 집에 안치하기도 합니다. 화장장은 24시간 풀 가동해도 밀려드는 시신을 제때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급기야 장례 등의 서비스에 과부하가 걸리자 이를 중단하는 지방정부도 나타났습니다. 광저우 당국은 내년 1월 10일까지 연결식 등의 의식 없이 화장만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약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국 제약사들이 공장 가동을 긴급 확대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产量呢就是原先的50万例，现在连续生产24小时，每天增加到100万例。 의료 대응 미비로 코로나 감염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 중국은 폐렴과 호흡부전 사망자만 코로나 사망자로 인정하는 등 코로나 사망 인정을 극도로 피해왔습니다. 특히 1일 신규 사망자가 제로로 발표되는 날이 많아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1일 통계 발표를 아예 중단했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일 통계 발표 중단을 선언하면서 앞으로 다른 기관에서 참조형 정보를 공개해 연구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방역의 실무 총사령탑의 공식 발표가 중단되면서 각 기관 간의 발표와 대응에 혼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동부연안의 저장성은 하루 신규 감염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하루 감염자가 최고 200만 명에 이르고 이런 상황이 최소 일주일가량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말연시 저장성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 공포의 코로나 그림자가 짙게 깔렸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이른바 뇌먹는 아메바로 알려진 파울러자유 아메바 감염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태국에서 지난 10일 귀국한 50대 남성이 두통과 열감, 언어 능력 소실, 구토 및 목 경직 등 뇌수막염 증상으로 다음 날 응급실로 이송된 뒤 지난 21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환자의 검체에 대해서 원인 병원체 검사를 하고 아메바성 뇌염 원인 병원체 3종 아메바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파울러자유 아메바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전세 사기를 일으킨 빌라왕 김모 씨는 인천과 서울 특정 지역 빌라와 오피스텔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를 무더기로 사들였습니다. 이 지역은 크고 작은 전세 사기가 끊이질 않는 곳인데요. 왜 그런 건지 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토박이인 22살 A씨. 발품 팔아 구한 첫 전셋집은 계약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빌라왕 김모 씨가 세운 법인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현재는 금융거래에 제한이 걸린 상황입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더 이상 대출 연장도 불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대출 연체된 상황이고요. 신용카드도 지금 다 막혀 있는 상황이고. 빌라왕 김 씨는 부동산 상승기였던 올해 초까지 수도권 빌라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곳 인천 미추홀구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를 주로 노렸습니다. 두 지역은 이전부터 전세 사기 피해가 많았던 곳입니다. 인천 지역에 사기를 당했다고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지금 그 사람들만 해도 한 대여섯 명 정도 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에 가입한 사람 가운데 올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8월까지만 해도 약 2,500여 건. 이 중 서울 화곡동이 300건을 넘겨 가장 많았고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안동은 4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수도권인 점을 고려하면 입지 조건에 비해 집값이 싸기 때문입니다. 화곡이나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거주하는 여건에 비해서 그 주택가격이 좀 저렴하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특히 김포공항 근처인 서울 화곡동은 고도 제한으로 높은 아파트를 짓기 어려워 자연스럽게 빌라 밀집 구역이 됐습니다. 언덕과 구시가지가 많고 산단이 몰린 인천에는 다세대 주택과 나홀로 아파트가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집값이 치솟으며 입지 좋은 빌라를 찾는 사회 초년생들이 많아졌고 덩달아 갭 투자를 노리는 임대사업자들도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주로 인천과 강서구를 노려 피해자들이 속출한 겁니다. 센터 피해 접수 상담한 많은 부분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많이 확인되고 있고요. 결국 큰 피해를 본 건 해당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성실히 살아보려던 시민들입니다. 인천 솔직히 저는 좋거든요. 이렇게 집 문제만 터지지 않았었다면. 법망을 피해가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전세 사기를 엄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여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 씨가 등록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44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올해 11월 말 기준 김 씨가 임대인으로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모두 4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허그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으로 지난해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등록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한다고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고는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연일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출 특판 상품까지 나왔습니다. 목표 달성은 가능해 보이지만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입니다. 중저신용자를 위해 4%대 대출 특판을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고신용자에 대한 신규 대출은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듯 대출에까지 특판을 내건 이유는 중금리 대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에 따라 그동안 금융권에서 소외됐던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라고 거듭 권고해왔습니다. 정부하고 이제 인터넷은행하고 소통하면서 국가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부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올해 말까지 25%를, 토스뱅크는 42%를 각각 목표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까지 집계된 자료를 보면 목표치 달성이 임박한 수준으로 3사 모두 연말까지 더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중저신용 고객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올 연말 자금이 필요한 중저신용 고객분들이 금융 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이대로라면 목표치 달성은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문제는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은행 3사의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인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올해 3분기 말 0.39%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0.13%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시중은행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0.05%포인트 낮아진 것과 대조적입니다. 인터넷은행이 내년까지 중금리 대출 비중을 계획대로 높이면 2년 전 0.7%였던 연체율이 최대 2.2%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중저신용자들이 아무래도 다중채무자의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거든요. 금리가 상승한다거나 하면 잠재적으로 연체가 날 가능성들은 아무래도 있을 것 같아요.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건전성이 실제 악화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목표치를 달성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경제 침체 여파로 내년에도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 내년 1월 전망치가 88.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낮으면 경기 전망에 대한 부정 응답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00조 원을 넘은 가운데 대출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7조 원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7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이자 부담 증가액은 대출금리 상승폭이 0.25%포인트일 때 60만 원에서 1%포인트일 때는 238만 원으로 커졌습니다. 지난 1월 부산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충북 영동터널 부근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1년 만에 그 사고 원인이 나왔습니다. 바퀴가 파손된 상태로 열차가 운행되면서 탈선 사고로 이어진 건데 조기에 내부 결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승객 300여 명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던 KTX 산천 열차가 충북 영동터널 부근에서 선로를 이탈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승객 7명이 경상을 입었고 열차 200여 개가 운행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많이들 놀라신 분들이 많아. 사고 발생 1년 만에 나온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바퀴 파손이 탈선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열차가 5탄 터널을 지나기 전 중간부 객실 두 번째 차축 오른쪽 바퀴가 파손됐고 터널을 지나기 직전 파손된 바퀴가 빠지면서 객차 한 량이 선로를 이탈했는데 이 상태로 3km를 더 달리다가 영동 터널을 지나서야 멈춰선 겁니다. 조사위는 해당 바퀴가 마모 한계에 도달하기 전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고 여기에 반복적으로 하중이 가해지면서 파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6개월 전에 검사를 받았지만 당시엔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위는 사고 차량과 같은 차종의 열차 바퀴를 전부 교체했으며 내부 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 방식과 주기를 개선하라고 한국철도공사에 권고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전해드린 공군 헬기 추락 사고 관련해서 저희 화면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입니다. 강원도 횡성군 반곡리에 있는 원주공항 부근에서 공군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현장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헬기가 아니고 경공격기라는 소식입니다. 경공격기가 추락해서 타고 있던 조종사 2명이 탈출을 했고요. 의식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기에는 동체가 명확하게 보이진 않고요.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불을 끄고 있는 모습이 현장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입니다. 11시 40분쯤 강원도 횡성군 반곡리에 있는 원주공항 부근에서 경공격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여기에 있던 조종사 2명은 비상 탈출했고요. 의식이 있는 것까지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6시 10분쯤 부산 만덕 2터널 미남교차로 방향 입구에서 20대 A씨가 몰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가 대피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전체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감식을 진행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부산 거제동에 있는 단독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이곳에 살던 40대 A씨는 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2월의 마지막 주에도 영하권 강추위가 계속됩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7.9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웠는데요. 한낮에는 영상 1도까지 오르겠지만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감기나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와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건조한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여기에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중서부 지방은 미세먼지도 말썽입니다. 오늘 서울도 수도권과 영서, 충북 지역은 종일, 세종과 경북은 밤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도, 대전 2도, 광주는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체감 온도는 이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중부와 호남 지역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이번에도 출근길에 집중되면서 교통 불편이 우려되고요. 오후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서해안 지역에 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였죠.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고요. 민주당은 일단 28일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아침 회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왜 민주당이 이재명과 함께 자폭하려 하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청 투어라는 이름으로 전남 광주 지역을 방문하면서 28일 검찰 출두를 피할 것이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28일에는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검찰에 들러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기 바랍니다.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계시고 또 검찰의 정치 공작을 비판하고 있는 만큼 저는 검찰 공세에 뒷걸음질 치지는 말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당당하게 임하실 거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라고 하는 생직사 사직생 각오로 당당하게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8일 나갔나 안 나갔나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사법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랑 검찰 독재 일방적인 정치 탄압 정치 보복을 하는 거는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성남FC 건하고 대장동 건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좀 한번 좀 기다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고위 마치고 나서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백브리핑을 했는데 일단 28일은 어렵다 이런 입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 사무규칙에 보면 이제 그 피의자를 소환할 때는 당사자라든지 그 변호인하고 일정 등을 조율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미 언론에 난 것처럼 퇴근 시간 즈음에서 사무실로 이제 전화하고 다음 날 아침에 팩스로 일방적으로 28일 10시에 출석하라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통지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미 27, 28일은 그 공당의 당대표 일정 공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27, 28일 이미 국민 경청 투어가 예정되어 있는 거라서 그날은 현실적으로 쉽진 않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검찰들이 이렇게 수사하는 방식들을 보면 피의 사실들을 많이 이제 유포한다든지 또는 그 당대표에 대해서 망신주기라든지 이런 식의 행태들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당대표에 대한 망신주기의 일환이다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다만 이제 우리 민주당의 입장은 이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조율하자는 입장입니다. 조율하자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검찰과 우리 당에서 조율을 해서 그 날짜를 잡으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날짜가 당장 이제 28일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간의 관례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그 정도는 다 서로 용인해주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또 한 가지 또 제 사견을 좀 말씀드리면 공당의 대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좀 기본적인 그 예의라든지 격식 같은 건 좀 차려줄 필요가 있고 예. 또 이 건 말고도 저희는 그 표적 수사, 정적 죽이기 수사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러 건의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사들을 워낙 일정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바쁘신 분 아닙니까? 껌껌이 다 소환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 묶어서 좀 한 번에 이렇게 좀 조사하는 그런 방법들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내년 초로 넘어갈 것 같은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한다라고 하는 모습들만 가지고서도 이재명 대표가 결국 공당 대표의 지위를 이용한 방탄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말씀 주신 건 그냥 팩스 하나 달랑 넣은 것처럼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변호인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얼마큼 조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까지도 충분하게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직업은 변호사, 율사 출신 아닙니까? 네. 또 과거에도 유능한 법조인을 자처했던 만큼 관련된 내용 속에서 혐의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28일 출석해서 내용들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무혐의에 대한 내용들을 입증하면 될 일인데 구태여 이 일들을 굳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검찰에 대한 조직적인 문제 제기를 당 차원이 나서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죠. 건건이 이 내용들을 한 번에 다 모아서 나중에 가갖고 이재명 대표 한 번에 소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사건들이 워낙이나 다양하고 여기에 연결돼 있는 피의자들이 또 제각기가 너무나 다릅니다. 더군다나 이 성남 FC 건 같은 경우는 해당 인물이 기소가 돼 있고 그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이 공모 혐의로 적시가 돼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관련돼서 기소된 인물들에 대한 추가 재판이 진행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런 일정들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소환 조사를 불응하게 되는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아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남FC 사건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어쨌든 28일은 힘들지만 협의되면 나가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협의돼서 일정을 조율하자는 거니까 그거는 전제로 일정이 조율이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정진상과 김용 그 기소 전에 압수수색할 때 우리 그 당사하고 본청도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때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의 제출 방식으로 응하겠다라고 제안했는데 다 그 묵살하고 강제로 압수수색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되풀이되는 이런 검사들의 그 수사 그 행태에 대해서 여론몰이랑 망신 주기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조율하자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팩스로 28일 일방적으로 통지한 것이 조율하지 않았거든요. 조율해서 그 격식에 맞춰서 하는 거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수사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자는 것은 제가 사견으로 그런 방법도 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당 내에서도 직접 조사에 응해야 한다 이 의견이 훨씬 많은가요? 훨씬 많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숫자로 세보진 않았지만 지도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팽팽한 것. 그러니까 뭐 그 응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응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있는데요. 결국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 수석 대변인께서 저도 대변인이지만 입장을 밝힌 거 아닙니까? 조율하겠다라는 거니까 조율하는 것은 전제가 이제 응하겠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니까요. 그 이재명 대표 일정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질문드리게 되는데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새해 만날 거라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정이 조율되고 있나요? 그거는 지금 언론에 잘못 난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최고위에서도 저희가 이제 확인을 다시 한번 했었는데 원래 이제 신년이 되면 담배식을 하잖아요. 담배식을 하면 당 지도부들이 이제 현충원 참배하고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봉화마을 이렇게 이제 DJ 묘소라든지 봉화마을 이렇게 참배하는 게 관례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당연히 이번에도 그 이제 경남에 또 방문하는 일정이 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봉화마을과 양산마을을 방문하는 그런 것이 이제 예상된 거지.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측과 이렇게 그 일정에 대해 조율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전혀 그런 건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 없고요. 다만 당연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런 일정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지금 뭐 검찰 소환 조사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이런 일정들이 뭐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정치적으로 같은 결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까지의 손을 빌리는 모습까지 처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가능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뭐 문심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심보다 지금 중요한 건 양심 아니냐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금 사법 리스크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개인에 관한 일이지 이게 민주당의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민주당의 대표로서 하고 있는 신년의 여러 일정들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2023년은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겁니다. 여기에 신년에 어느 위치를 가서 민주당이 지향하고 있는 비전들을 선포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서 그 지향점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 중요한 시기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고 있는 행보 하나하나마다 사법 리스크에서 위기감에 다다르니까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구나. 이재명 대표의 모든 행보가 다 사법 리스크랑 연결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문제를 매듭 지을 때까지는 결국 민주당 내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계속 노정될 수밖에 없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정치적, 정책적 메시지보다는 사법적 리스크에 관련된 해석들로 쭉 이어질 공산들이 앞으로는 더 커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연구원장의 정태호 의원을 임명한 거는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읽히는 걸라고 보십니까? 그런 해석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거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여의도 연구원이 우리 당의 싱크탱크입니다. 민주당은 민주연구원. 과거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인가요? 그때 이제 그 양정철 전 원장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총선 승리에 가장 적극적으로 기여할 사람이 보통 이런 싱크탱크의 자리에서 1년 동안의 상황을 준비하는 거죠. 네. 저희 입장에서의 전당대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이후로 새로운 지도부의 여의도 연구원장이 누가 오는지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체제 내에서는 임기를 그대로 가게 되면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총선을 치르게 되는 것이고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 있는 민주연구원이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태호 의원은 친문 핵심 의원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런 전략통 그리고 선거를 기획하는 과정이랑은 조금 거리가 먼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앞서 설명 주셨던 문심과 친문 의원을 통해서 전체적인 당의 귀합을 가져가려고 하는 시도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닌가 밖에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말씀하시는 들보는 못 보고 티끌만 지금 보는 것 같은데 너무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당대표 쫓아내고 윤심이 낙점한 사람 당대표 만들려고 전당대회 룰까지 극히 바꾼 당에서 얘기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양산마을 가서 인사드렸고 이번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년회 차원에서 하는 거고 정태호 의원을 내정한 것은요. 정태호 의원이 전략기획위원장 했었어요. 우리 당에. 네. 그래 전략통으로 정평에 나 있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그 대표의 스타일이 저 시장이나 도지사 시절에도 유명했잖아요. 그 실사구시에서 성과와 능력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인사도 하는 스타일이다. 네. 그런 차원에서 민주연구원장으로 적임자들에서 한 것이고 지금까지도 우리 민주당에서는 당직 인선할 때 있지 않습니까? 친명, 비명, 뭐 친문 이런 거 구별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다 이렇게 임명을 했어요. 그거는 뭐 우리 당에서는 그거 가지고 그 친명계 인사 중용했다라고 하는 비판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이제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사 수사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는 친문이냐 비명 친명이냐는 거 상관없이 같이 공동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뭐 특정한 의도를 갑자기 이번에 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당의 입장에서 대응은 같이 공동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뭐 개파는 없다라고 하시지만 그 사법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도 사실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친명이냐 친문이냐 이런 게 아니라 같은 개파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개파가 있더라도 지금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그 토론 지금 그 모임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정당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토론이나 논의 같은 기구를 만드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국민의힘도 국민공감도 만들고 있지만 또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호위하는 그런 의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또 그렇게 보이시잖아요. 해석도 하지 않습니까? 해석도 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듯이 저는 오히려 이 그 토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2023 민주당의 길 연속 토론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오히려 지금 이제 전방위적인 윤석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감사원의 감사가 막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 자체적인 비전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청사진 같은 것도 좀 제시해야 된다. 이런 시각들도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그 전에 모 의원 하면 이제 주로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냈던 그런 의원들이 여기 이제 끼어 있어서 마치 이게 그 비명계 90점 만들려고 하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그런 비판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 비전과 청사진 등을 논의하기 위한 그 토론 등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아가겠다는 거를 오히려 더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고요. 민주당 내에서부터 벌써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가 요즘 언론에 많이 출연을 해서 민주당이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나아가야 될 길과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맞아떨어지게 되는 건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 사법 리스크 해소가 늘 같이 실과 바늘처럼 뒤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과연 분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거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 준비된 영상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입니다.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뭐 역사에 남겨야 될 그런 말을 진짜 했습니까?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말에는 동의하고요.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법치주의, 공정 이런 사법 시스템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도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그러면 본인은 그 검언유착 관련된 본인 관련된 수사는 왜 안 받고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독직 폭행 혐의로 고소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핸드폰 비번도 풀지 않고 계시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먼저 본인부터 그렇게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만 증거인멸 가지고 이렇게 구속영장 신청하듯이 본인이 그 증거인멸하지 않는 그 모범을 먼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법치주의는 선택적 법치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이제 검찰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그 언론을 통해서 이제 피의 사실 공표 비슷하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단독 보도 비슷하게. 그리고 또 이 수사도 우리 이재명 당대표와 전 정부에 대한 인사들에 대한 수사들은 전방위적으로 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라든지 최은순 장모라든지 또는 그 여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수사를 하지 않는지, 그럼 그렇게 선택적으로 우리 야당에 대한 수사만 전방위로 하는 것이 법치인지 저는 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그 검사의 그 실명을 이제 공개한 것은 일단 먼저 검찰의 조직도 하고 언론에 나와 있던 그 정보를 공개한 것이고요. 아시겠지만 검사들은 한 명 한 명이 국가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공소장에 그 주인 검사의 이름을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언론에서도 항상 주인 검사 누구라고 실명이 공개되고 있는 겁니다. 공개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좌표 찍히라고 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도 얘기하던데 저는 국민의힘에다가 역으로 그동안에 그 수많은 그 피의 사실 공표 한 것들에 대해서는 왜 저 한마디 그 비판하는 목소리 없이 당연히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었던 그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만 가지고 좌표 찍기라고 공격하는지 저는 좀 그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반론 듣겠습니다. 네, 아마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나서서 문제를 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 지키기 위해서 공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사하는 검사들의 사진, 실명을 공개하게 되는 건 결국 딱 좌표를 찍어서 여기에 문제를 삼으라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민주당이 다급한가? 이재명 대표가 다급한가?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이재명 대표 개인에 관련된 수사인데 여기에 민주당 공당이 직접 나서서 당 차원의 이 같은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부메랑처럼 날아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실로 귀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 이제 당대표 되고 나서 한때 이제 당내에 의원 욕하는 플랫폼을 하나 만들자라고 얘기했다가 막 구설수에 올라서 당내에 여러 문제가 제기된 적도 있는데요. 그 인식에서 크게 나아진 게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욕하는 좌표 찍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과 무엇이 다른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일 때는 검찰에게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과거에 한참 곤혹스러웠던 사건이 아내에 대한 해경궁 김씨 의혹에 대한 사건일 겁니다.
근데 경찰에서 혐의가 있는 것처럼 쭉 봤다가 검찰로 넘어가서 혐의가 없음으로 정리됐거든요. 그때도 그러면 관련된 검사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좌표 찍고 실명 공개하고 이 검사는 도대체 왜 그런 식으로 판결했을까, 이런 식으로 무혐의 처분을 냈을까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아마 대한민국 검사들 중에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수사하는 검사들 찾기가 어려울 텐데요. 적어도 민주당 공당이 대표이기 때문에 정당이 나서서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수사를 막아세우는 것처럼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 동의하는 국민들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좌표 찍기가 아니라면 당에서 공개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검찰 수사가 피의 사실 공표도 많이 했고 또 망신 주기식으로 압수수색 같은 것도 많이 해왔단 말이죠. 그리고 또 특수부 검사들이 그동안에 이제 자기들이 성과를 냈을 때는 본인들이 먼저 이렇게 본인의 이름과 실명을 밝히고 이렇게 그걸 성과로 이렇게 나타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역시 이것도 역사적인 사건들 아닙니까?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그 수사하는 검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라는 거고 또 우리 야당 대표나 전 정부 인사들도 하나의 한 명의 국민들 아닙니까? 국민들에 대한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수사하라는 거고 헌법상의 원칙이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불구속 기소의 원칙 이런 것들도 존중하면서 절차를 가지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일각에서 오해하고 있는 그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수사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공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건 앞으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공개되고 있는 것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거 보면 주인 검사만 나옵니다. 근데 주인 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수사 검사도 있고 또 수사관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공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책임감 갖고 이렇게 인권 유린이나 기본권 침해하지 않고 절차에 따른 아까 한동훈 장관 얘기한 법치에 근거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것까지도 앞으로 좀 만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재판으로 넘어가면 그 판사들 이름이랑 사진도 다 공개됩니까? 아니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도요. 검사와 판사의 실명들은 다 공개돼 왔습니다. 그렇게 공개되는 것과는 좀 다른 형태 아닙니까? 당에서 뭐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 이렇게 쫙 나열해가지고 공개하는 거랑 그냥 뭐 시민들이 언론 보고 아는 거랑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 반대로 그러면 확인되지도 않은 혐의만 가지고 그런 특정 사람의 진술만 가지고 피의 사실을 막 공포하고 망신 주기식 수사하는 것들은 그건 문당한 것입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방어권 차원에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정보들이 무슨 비공개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불법적으로 갖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검찰청의 조직도에 나와 있던 것들 그리고 언론에 나와 있던 것들을 공개하는 것이고 그만큼 절차와 법치에 따라서 수사라는 그런 책임감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사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시고요. 100번을 양보해서 민주당이 그런 방식으로 여기에 대한 검찰이 갖고 있는 다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자리에 왜 노웅래 의원 관련된 사건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한 내용들은 빠졌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노웅래 의원 사건에 관한 건, 이재명 대표에 관한 건이 너무나 다르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 한 명 방탄하기 위해서 당력을 총동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민주당 의원들도 나와서 보면 노웅래 의원 수사하는 일에 대해서도 여전히 검찰이 무리한 수사하고 있다고 앞다퉈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관련된 내용들을 지켜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너무나 다를 정도의 대응 상황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보호하고 방탄하는 일에 모든 총력을 소모하면서 다른 논리들을 아무리 구성한다고 한들 여기에 대한 형평성, 상식적인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까요? 검찰이 그동안 통제되지 않는 유일한 이제 권력 기관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그런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 유리라든지 또는 모해 이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하는 것들은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런 공개를 통해서 검사들도 검찰도 앞으로 수사하는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법치와 기본권에 충실한 방식으로 좀 고쳐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 여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유흥수 고문이 선관위원장으로 임명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당대표 되라고 하는 말이라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나 이제 출마할 거다라고 선언한 거로 봐도 되겠습니까? 아직 그 후보 등록까지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날짜가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3월 8일로 확정이 됐는데요. 네. 3월 8일 확정된 이유는 여기에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네. 한 번 결선 투표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경우든지 3월 12일 비대위 임기 전에 끝내겠다라고 한 의지로 3월 8일 이 날짜가 정해졌고요. 거기서부터 역산해서 들어가다 보면 후보 등록은 2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아직 1월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간의 분위기들을 타진하면서 전당대회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천 타천으로 뉴스에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얘기를 어떻게 확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으면서도 주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메시지 고민들에 좀 많은 노력들을 기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비 경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선거관리위원장만 결정이 됐으니까 네. 선거관리위원들까지 위원장이 결정하게 되면 선관위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 후보 등록과 함께 몇 명으로 선거를 치를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네. 통상 당대표 선거에 후보 등록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3명, 4명, 뭐 5명 정도까지 후보 등록하면 상식적으로 그냥 선거를 치르면 되는 건데 우후죽순 난립하면서 막 8명, 10명까지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최소 인원에 대한 컷오프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 등에 대한 여부 논의는 선관위가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컷오프 같은 경우도 그럼 당심으로만 하게 되나요? 그 또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뭐 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5명이 훌쩍 넘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여기서 일정 부분 정리하게 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일 겁니다. 당심이든 뭐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좀 나름대로 당선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배제 조치를 통해서 이 선거가 좀 유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니만큼 그건 뭐 큰 논란이 될 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뭐 상대 당 이야기라서 대변인님은 어떤 부분을 가장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좀 전에 그 컷오프 기준 내에서 앞으로 여론조사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하셨는데 네. 아니 대표를 뽑는데 당원 100%를 뽑기로 정해놓고 컷오프를 다른 여론을 넣는다는 거는 좀 어폐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 비대위원도 해보고 그래서 지난 우리 당대표 선거 과정을 제가 쭉 같이 경험을 했는데 보통은 전당대회 앞두면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전준이라고 합니다. 전준위가 꾸려지거든요. 그 전준위에서 룰을 만들어요. 룰을 만들고 그거를 비대위에 올려서 비대위 최종 승인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생략이 다 생략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3월 8일로 아마 예정될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역산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비대위에서 다 결정해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좀 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전당대 그 룰과 관련해서는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원 100%를 하냐면 국민의힘의 선택이겠지만 그 7대 3을 할 때 3도 있잖아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네. 두면 결국은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참여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심을 반영하면서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면은 그 100% 당심보다는 좀 더 민심을 좀 반영해서 총선 승리에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건데 그리고 실제로 여론도 7대 3에서 좋다라는 여론이 더 많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100%를 한 것은 결국은 그 유승민 전 의원은 네. 안 된다라는 것과 윤석열 대통령이 낙점한 분이 당대표가 되어야 된다. 여기에 결론이 맞춰져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당에서 나오시는 분들마다 여쭤보고 있는데 지금 장관으로 계신 원희룡 장관, 뭐 권영세 장관 계속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출마를 하게 되면 지금 뛰고 있는 당권 주자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수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겠죠. 지금 이제 후보 등록이 내년 한 2월 정도가 되게 된다면 예. 내년도 구정이 1월 달에 있습니다. 예, 1월 생각보다 조금 일찍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에 대한 결정은 아마 그 구정 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그냥 당의 지도부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생각들, 정치 경험에 따라서 좀 예측 전망을 해보게 되는데요. 보통 구정 밥상머리에 오르게 되는 민심들이 그 이후의 향배들이 결정을 짓기 때문에 나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최소한 구정 전에는 다 결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현재는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 달이면 장관이 나와서 준비하기에도 괜찮은 시간 아닙니까? 지난번 2021년도에 있었던 6월달 이준석 전 대표가 탄생했던 전당대회를 한번 복귀해 보시면 조금 상황이 편해질 것 같은데요. 그 2022년 4월 7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그
탄핵 정국 이후로 굉장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가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찾게 됐던 분기점입니다. 그 4월 7일 보궐선거까지 이준석 전 대표가 두드러지게 활동한 일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한 5월 달 정도가 되고 난 다음 이제 슬슬 이준석 전 대표 활동들이 시작되면서 6월 전당대회에 갑자기 분위기가 타오르면서 압도적인 당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열망들을 끌어내고 획기적인 변화의 과정들을 만들어내는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면 충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구도와 전망들을 하게 되는 건 우리는 당연히 지금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를 지켜보시고 있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마지막 순간에 가서 어떤 후보가 등록하고 그때 그 상황에서 다이나믹스가 정리되는지 봐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오늘의 뉴스와 3월 8일 나오게 되는 당대표의 최종적인 결과는 매우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도 내보내고 있는데 2030 세대가 많이 늘었고요. 일단 지난해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됐을 때보다 책임 당원이 3배 가까이 늘었고, 네, 그래픽 보여주시죠.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도 궁금한데 보시는 것처럼 2030 세대가 많이 늘었고요. 수도권 비중도 많이 좀 늘어나서 이게 전통적 지지층과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난날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 기준을 보면 영남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원의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수도권의 민심을 잘 대변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수도권의 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이 영남권과 흡사하게 되고 세대별로 젊은 층에 대한 지지 비율도 상당 부분 높아졌기 때문에 누가 당대표가 됐을 때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정 지지율이 견인하고 총선 승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표심이 어디로 움직이게 될 건지 가늠이 잘 안 되니까 전당대회에 나오고 있는 후보들의 입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강성 당원들에게 기대는 전략을 펼칠 거면 더 센 메시지를 낼 텐데 지금은 이쪽으로 메시지를 낼지 아니면 젊은 당원들과 수도권에 호소하는 메시지를 낼지에 대한 결론들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 정확한 방향이 안 나온 것 같은데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이라 보고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민들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메시지에 대한 고민을 누가 제일 잘하는가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전당대회에 대한 성패들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능성을 점쳐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일단 내일 국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요. 내일쯤에는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아침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저희가 준비되면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남재준 같은 국정농단 정권의 핵심 인사들도 줄줄이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대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편 챙기기에 불과합니다.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국민 주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는 국민 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 사면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네, 눈에 띄는 인물 두 분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예상했던 대로 복권 사면. 근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될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이대로 결단을 한다면 이건 법치주의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정무적인 판단에 가깝습니까? 정무적인 판단이 저는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께 얘기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도 보고요.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회자됐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에 사면을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까지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졌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들은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 통합의 결단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사면 대상들에 줄줄이 포함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사면이 됐던 상황들에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또 형기를 살았던 인사들에 대해서 사면 단행을 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사실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의 평가들이 된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반성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의지들을 비춰서 아마 여기에 대한 정무적 판단들이 좀 가미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김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복권 없는 사면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래도 또 당내에서는 좀 의미 있는 행보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돼서 나오더라도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외부적인 공식적인 활동들은 좀 자제할 것 같다는 예상이 되고요. 이번 그 사면과 관련해서는 이게 리스트를 보니까 박근혜 정권 당시에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사들이 다 지금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예.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했던 김기춘 전 실장도 그렇고, 뭐 특활비 뇌물 상납했던 그 최경환 전 부총리,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많이 이제 포함됐는데, 말로는 국민 통합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니까 국민 통합이 아니라 적폐 인사들에게 면죄부 주는 사면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 구색 맞추기 한다고 끼워놓은 김경수 전 지사는 정치인에게 복권 없는 사면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오히려 또 우리 야당을 내부를 또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그런 또 방식의 또 사면을 또 끼워넣게 해가지고 더 국민적 공분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 어쨌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50%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그 17년형을 받고 특가법상 뇌물, 횡령, 배임 등, 그리고 벌금 82억도 지금 면제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명수 총리는 추징금 7억 때문에 사면 대상에서 뺐다고 하던데, 그런 형평성 문제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국민 통합은 그냥 레토릭이고 전부 다 그냥 본인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사면시키기 위해서 그 김경수 전 지사 한 명, 그것도 복권 없는 사면으로 끼워넣기 했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건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요. 어떻게 될지 정확히는 또 내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불투명한 회계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노조 회계 감사와 운영 상황을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공표하게끔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정부의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관련 브리핑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넓고 경직된 제도 개선과 함께 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가와 기업은 물론 많은 시민단체와 법인도 철저히 회계 감사를 받고 재정 운영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법과 제도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동조합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깜깜이 회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정 투명성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제 노동조합도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라며 정부는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부는 먼저 노조법에 규정된 서류 비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1월 말까지 자율 점검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노조법 14조는 조합원 명부와 규약, 회의록, 재정장과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겠다는 겁니다. 자율 점검 대상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등 253곳입니다. 고용부는 자율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인데, 노조가 점검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누락이 확인될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노조 회계 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노조 대표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매년 결산 결과를 공개하지만 회계감사 선출 기준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 방법과 시기를 명시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엔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새 정부 예산안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명하지 못한 심사 과정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대한 비판은 올해도 반복됐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성탄절 전날 새벽 법정 시한을 22일 넘기고서야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었고 여야는 일제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야 간에 몇 가지 쟁점에 관해서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진 것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고요. 12월 하순에서야 처리될 수밖에 없어서 매우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께 송구합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었지만 의원들은 저마다 지역구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정부 원안에서 3천억 원 줄었지만 이른바 실세 의원들은 예산 잔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지역구 예산이 63억 원,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11억 원이 늘었고 대표적 친윤계인 장제원 의원은 49억 원, 권성동 의원도 35억 원을 따냈습니다.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62억, 예결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42억,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우원식 의원은 36억 원을 각각 더 확보했습니다. 원래 정부 안에 없던 예산도 적지 않아 나눠 먹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시한을 못 지킨 예산 심사 과정도 한몫했습니다. 예산결산특위에서 제때 결론을 못 내 비공식 회의체인 예산 소소위를 거쳐 막판 원내대표 단판까지 간 건데 소소위부터는 회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논의 과정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회의인 탓에 쪽지 예산 밀어넣기가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당사자들은 지역구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졸속 밀실심사란 비판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결산심사와 국정감사 시기를 앞당겨서 예산심사 시간을 더 확보하거나 회의록 공개 등 개선 방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해마다 같은 지적이 반복되면서 정치권의 문제 해결 의지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동료 직원의 전화를 받고 참사 현장 부근까지 갔다가 그냥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당일 밤 11시 이후 안전재난과장이 구청 직원의 연락을 받고 참사 현장과 가까운 녹사평역 부근까지 택시를 타고 갔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장은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그대로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간 뒤 아침까지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고의로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전후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1차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범위를 윗선으로 더 넓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게 예상됐지만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참사 직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의 1차 책임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 구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박 구청장과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0일 박 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핵심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지난 23일 두 번째 영장실질 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지만 박 구청장은 코로나19에 확진돼 심사 일정이 오늘로 연기됐습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박 구청장과 구청 간부들이 참사 일주일 후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를 갑자기 바꾸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참사 전에 단톡방에 공유만 하신 이유는 뭔가요? 박 구청장의 신병 확보까지 성공하면 특수본의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떨쳐낼 걸로 보입니다. 특수본은 이미 구속된 피의자들의 추가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당일 이태원 파출소 안에서 참사 발생 2분 뒤 현장에 도착했다는 엉터리 상황 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CCTV를 추가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1차 피의자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특수본은 이번 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에 대한 신병 확보까지 시도한 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후 수사 방향을 더 윗선으로 확대해 경찰 지휘부와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북극 한파가 예년보다 16일이나 빨리 한강을 얼렸습니다. 이렇게 날이 추워지면 차에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더 늦기 전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원 이성열 수석연구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온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배터리 문제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차량 시동을 위해서는 그 엔진이 구동하기 위한 배터리 전압을 확보하여 스파크를 발생시켜야 하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배터리 기능이 저하되면서 엔진 구동에 필요한 전류를 발생시키지 못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동절기 보험사 긴급 출동의 약 60% 내외는 배터리 충전이나 시동 문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럼 배터리 상태가 어떤지 사전에 좀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예,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차량 배터리 옆에 인디케이터, 상태 표시기 색깔이 녹색이면 정상이지만 네. 검은색 또는 흰색일 경우 빠른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교체가 2에서 3년을 경과하여 배터리가 산화된 경우에는 인디케이터 표시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량에 이상이 느껴지면 정비소를 방문하여 배터리 전압을 측정하고 이상 유무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배터리에도 보통 수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전기를 아껴 쓰는 것처럼 배터리도 아껴 쓸 수 있습니까? 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 주행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배터리 수명은 평균 한 2에서 3년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경과된다면 인디케이터 색상 또는 일정 주기로 정비소를 방문하여 배터리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 교체하는 것이 차량 운행에 도움이 됩니다. 그 배터리를 좀 아껴 쓰는 방법을 알고 싶은데 혹시 블랙박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걸 이용해서 배터리를 아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별도로 그 배터리를 아끼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차량의 전자장비 사용을 가급적 줄이거나 상시 블랙박스를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간 차량 사용이 없다면 전원을 분리하는 것도 배터리를 오래 쓰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뭐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외에 주차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담요를 덮어두는 것도 배터리 방전 예방하는 데 좀 효과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배터리는 보통 한 25도씨 내외에서 성능이 가장 좋은데요. 따라서 그 동절기에 급격하게 기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배터리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보온재로 배터리를 보호하는 것도 배터리 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또 전기차 타는 분들이 많으신데 겨울철에 그 최대 주행거리가 뚝 떨어진다 이런 하소연이 많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 전기차는 리튬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구동하는 차량 특성상 겨울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전해 물질이 굳으면서 그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고 전비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전기차 사용 전에 그 시동을 걸어서 예열을 하고 운행하는 것도 전비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히터를 사용하냐 안 하냐 이거에도 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전기차 동력원 특성상 겨울철 히터 사용은 그 배터리 전력 소모에 큰 영향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그 겨울철 전기차 전비를 위해서는 히터 사용보다는 열선을 사용하는 것이
차량 운행거리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럼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겨울철에 특히 점검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예,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가 차별화해서 점검할 부분은 없지만 전기차 사용자들은 겨울철 차량 관리에 있어 가급적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차량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예. 겨울철 급속 충전보다는 오랜 시간 열을 유지하는 완속 충전으로 100% 충전하여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날 추워지면 분호객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부동액은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하는 기능과 차량 엔진 및 부속 장치의 과열을 막아주는 액체로 물과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겨울철에는 냉각수가 얼었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부동액을 물과 한 5대5 또는 4대6의 비율로 혼합하여 교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점검 준비를 꼼꼼히 하셔야겠고요. 또 한파 속에 운행을 할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겨울철 스노우 타이어로 바꾸는 분들도 요즘 많으실 텐데 이게 일반 타이어와는 효과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예, 겨울철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차량 미끄러짐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노우 타이어를 사용하는데요. 스노우 타이어 사용은 주행 속도 50km/h를 기준으로 차량 정지 거리를 약 18.4%, 약 한 7m 이상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 차량 운행이 많다면 스노우 타이어 또는 체인을 사용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예, 보통 전륜보다 후륜이 눈길에 좀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구동 방식에 따라서 차량 무게 중심 차이에 의해서 제동 성능의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요. 전륜 구동은 차체 앞쪽이 무거운 반면에 후륜 구동은 차체 뒤쪽에 무게가 집중되면서 겨울철 도로 운행에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후륜차를 모는 분들은 눈길이나 빙판길 운전하실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예, 눈길이나 빙판길 운행에 있어서 차량 구동 방식과 상관없이 모든 운전자는 감속 운전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 단, 차량 구동이 후륜 방식이라면 차량 제동이나 도로 미끄럼의 취약함을 운전자 스스로 인지하고 더욱 안전 운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눈이 많이 오고 빙판길이 예상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차를 운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칫 미끄러졌을 때 좀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까? 예, 차량 미끄럼 현상이 발생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브레이크를 짧게 끊어서 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차량 미끄러짐이 발생하면 미끄러지는 반대 방향으로 급격히 핸들을 조작하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미끄러지는 방향에서 완만하게 핸들을 조작하면서 정지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예, 연구원님 그리고 엔진 브레이크를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알려주시죠. 예, 겨울철 눈길, 빙판길 또는 사고 지정 등 위험 상황이 인지되면 차량 감속을 위해 기존 운행하고 있던 차량의 기어를 수동으로 전환하고 기어의 단수를 저단으로 낮춰서 차량이 서서히 감속,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운전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사용하는 것보다 차량의 미끄러짐이나 도로 이탈을 위험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께서는 이런 사항들 잊지 말고 위험 상황에서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차가 미끄러질 때 브레이크가 이렇게 드르륵거리는 소리와 함께 잘 안 밟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별한 기능인데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어떤 원리인지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차량들은 ABS 브레이크 방식으로 브레이크 작동 시 차량이 바퀴의 잠금과 풀림이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작용하면서 정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과거 방식에 비해서 브레이크 작동과 핸들 조작이 병행하여 작동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빙판길에서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겨울철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의 선제적인 안전운전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으로 안전운전을 해주셔야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것 외에 꼭 점검할 게 더 있을까요? 예, 겨울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차량을 점검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고 위험성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차량의 운행 속도를 낮추고 충분한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한 차량 운행의 최우선 사항임을 운전자 스스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도 겨울을 안전하게 나기 위해서 월동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잘 기억해 두시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원 이성열 수석연구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대학교와 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반등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를 보면 취업률은 전년 대비 2.6%포인트 증가한 67.7%로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도와 같았습니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취업률이 82.1%로 가장 높았고 공학계열이 69.9%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문계열은 취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음에도 취업률 58.2%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자의 72% 이상은 졸업 6개월 내에 일자리를 찾았고 기업 취업자의 월 평균 소득은 275만 2천 원으로 전년보다 12만 3천 원 올랐습니다. 프랑스 검찰이 파리에서 총기를 난사해 쿠르드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외국인 혐오를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쿠르드족 수백 명은 파리 중심가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시리아에 사는 쿠르드인들은 튀르키예의 음모라며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낮 파리 번화가에 있는 쿠르드족 문화센터와 미용실 등에서 69세 백인 남성이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총격 용의자가 2016년 집에 도둑이 든 사건으로 병적인 외국인 혐오가 생겼다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성명에 따르면 용의자는 당초 이민자가 많은 파리 북부 교외에서 범행 대상을 찾으려다가 쿠르드족이 모여 사는 파리 19로 방향을 틀었다고 말했습니다. 쿠르드족 수백 명은 파리 중심가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당국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2013년에도 튀르키예로부터 독립을 요구해온 쿠르드족 여성 3명이 파리 시내에서 처형과 유사한 방식으로 총을 맞아 숨진 일이 있습니다. Comment c'est possible? Comment 10 ans après, on peut revivre la même chose dans la même capitale? Est-ce que c'est normal? 시위대는 점차 폭력적인 양상을 보였고 경찰이 최루가스 발사 등으로 강경 대응에 나서며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시리아의 쿠르드족들도 항의 시위를 열었는데 이들은 튀르키예의 음모라고 비난했습니다. 쿠르드족은 튀르키예와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4나라에 걸쳐 3천여만 명이 살면서 독립국가 건설을 추진해 잇단 테러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한 외국인 선원 4명이 붙잡혔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마약을 판매한 베트남 국적 판매책 20대 A씨 등 2명을 지난 12일 검거했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를 시도했지만 격투 끝에 붙잡혔습니다. 검거된 A씨의 차량에서는 4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가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추가 조사를 통해 지난 20일 윗선 판매책 2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오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세대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입시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던 교수 4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A교수 등 3명과 외부 평가위원 경인교대 교수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입시 과정에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해 사전에 내정자를 정해두고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법원은 이들이 내정자가 합격하도록 서류평가 점수를 입력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모두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지만 2심 법원은 상당한 의심은 들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세희 작가의 별세에 애도를 표하면서 선생님이 꿈꾼 세상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SNS에 조작가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으며 우리 사회 불평등하고 비인간적인 모순을 직시하고 약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회의식과 실천 의지를 키울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12월의 끝자락에 세미탄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보다는 기온이 오르긴 했지만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6도로 여전히 영하권 추위를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까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뒤로 보시는 것처럼 서울 하늘은 뿌연 상황인데요. 오늘 서울도 수도권과 영서 그리고 충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등 건강관리와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오늘 전국적으로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더욱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도, 대전 2도, 광주는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체감 온도는 이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중부와 호남 지역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이번에도 출근길에 집중되면서 교통 불편이 우려되고요. 모레 오후부터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며 서해안 지역에는 눈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이 눈은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에 내린 눈이 녹기도 전에 또 눈이 예상되며 피해가 우려됩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잘 확인해 주시고요.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